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주식과 채권 시장이 둘 다 웃어주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오랜만에 주식과 채권이 함께 오르는 뭐랄까 교과서적인 시장이 펼쳐졌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좋은 한 해를 보냈는데도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어딘가 모르게 시장 곳곳에서 경고등이 깜빡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 느낌이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니었나 보네요. 그렇죠. 특히 선진국의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부 부채 문제, 그리고 오직 인공지능, AI라는 단 하나의 테마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려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높은 가격표는 가장 큰 우려 지점이에요. 네, 그 두 가지가 아마 2026년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2026년 투자 전망 심층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년을 지배할 핵심 동력과 리스크,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서 2026년을 아주 흥미로운 표현으로 정의하는데요. 바로 해석의 게임, The Interpretation Game이라는 거예요. 해석의 게임이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발표되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가 정말 사소해 보이는 지표 하나가 시장을 천국과 지옥으로 순식간에 밀어 올리거나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누군가는 경제가 이렇게나 튼튼하다고 해석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러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연 이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해석의 게임이라는 표현이 이번 분석의 핵심을 정말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야 라는 극단적인 낙관론과 이제 파티는 끝났어 라는 비관론 사이를 아주 빠르고 격렬하게 오갈 거라는 뜻이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불확실성이 단순히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료는 지금의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거의 영구적으로 만들고 있는 세 가지 거대한 요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구조적 요인이라는 말씀은 이게 단순히 경기가 나빠져서 생기는 일시적인 변동성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전에 경기 사이클에 따른 변동성과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동성은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이거든요. 첫째는 지정학적 분절화,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및 경제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디커플링 현상이에요. 디커플링이라면 두 나라 경제가 점점 따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네, 예전에는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처럼 움직였다면 이제는 서로 다른 규칙과 표준을 가진 블록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구조적 요인이고요. 둘째,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의 인플레이션 요인이 등장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아, 전력 수요. 이건 정말 새로운 변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짊어진 막대한 정부 부채예요. 이 세 가지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하나의 뉴노멀, 즉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네요. 지정학, 새로운 기술,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부채라니. 이런 환경이라면 투자자들은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료에서는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고품질 자산, 하이 퀄리티 에셋을 보유하라는 거네요. 이건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맞습니다.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집중하라는 의미겠죠? 네, 정확합니다. 변동성이 클 때는 화려한 성장주보다는 뭐랄까 궂은 날씨에도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들의 가치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다각화, 즉 분산 투자라고 나와 있네요. 네, 다각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조언일 수도 있어요. 2025년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소수의 거대 기술 기업,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시장 전체를 그냥 끌고 갔잖아요. 맞아요. 자료에 따르면 이 기업들이 S&P 500 수익률의 40% 이상, 그리고 글로벌 주식 수익률의 20% 이상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40%요? 정말 대단한 집중도네요. 제 주변만 봐도 2025년에는 그냥 그 7개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졌거든요. 네, 실제로 그랬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대목이에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바로 그 점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집중 현상은 역설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요. 만약 그 소수의 기업들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면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 계란을 한 바구니에, 그것도 아주 비싼 바구니에만 담아두는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 특정 섹터, 특정 스타일에 쏠리는 걸 경계하고 광범위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앞으로의 변동성으로부터 여러분의 장기적인 투자 목표를 지켜낼 가장 중요한 방어막이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시적인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진 것 같으니 이제 주요 경제권별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역시 시작은 세계 경제의 부국성이라고 불리는 미국이겠죠.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경제는 GDP 성장률 2.0%,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상승률은 3.0%로 예상되네요. 네, 2.0% 성장이라는 건 사실 꽤 견조한 숫자예요. 그렇죠. 보통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 성장의 동력이 뭘까요?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변수이자 동력은 단연 AI예요. 2025년 미국 성장을 이끈 가장 강력한 순풍이었죠. 어느 정도였나요? 일부 추정에 따르면 AI가 없었다면 미국 경제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위축되었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AI 관련 투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 AI를 바라보는 시장의 초점이 미묘하게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오픈 AI가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식의 어마어마한 투자 발표 자체에 환호했다면 네, 발표만 나와도 주가가 들썩였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 발표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어떻게 딜리버링, 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보여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거라는 거죠. 이제 말은 그만하고 숫자로 보여줘 라는 겁니다. 아, 기대감의 영역에서 실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물론 이런 대규모 투자는 후행 지표인 GDP 성장을 계속 뒷받침하겠지만 주식시장의 그 높은 가치 평가를 계속해서 정당화해줄지는 미지수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만약 AI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둔화된다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부의 효과가 있잖아요. 네,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지갑을 더 여는 현상이죠. 바로 그 부의 효과가 경제에 순풍이 아닌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주춤하면 소비도 위축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바로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문제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말 힘들게 인플레이션과 싸워왔는데 왜 2026년에도 목표치인 2%보다 높은 3%대에 머물 거라고 예상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구조적 요인들 때문이에요. 아, 그 새로운 인플레이션 요인들 말씀이시죠? 네. 자료는 특히 두 가지를 강하게 지적해요. 첫째, 이미 시행된 관세 인상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 비용을 거쳐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시작할 거라는 점이에요. 아, 그동안은 기업들이 그걸 어느 정도 흡수해왔는데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렇죠. 한 추정에 따르면 이 영향만으로도 핵심 CPI를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노동 공급과 전력 가격 문제입니다.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기조는 노동 공급에 압력을 가해서 임금을 올리고 그게 다시 물가를 올리는 임금 가격 상승 나선을 부추길 수 있어요. 인건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여기에 더해 아까 말한 그 AI 붐이 전력 가격에 엄청난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측돼요. 물론 전체 CPI 바스켓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2.6% 정도로 크지 않아요. 그렇죠. 비중 자체는 작네요. 하지만 전기는 모든 제조업자, 소매업자,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필수적인 투입 비용이잖아요. 아, 그렇죠. 공장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가게 운영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사실상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효과를 낳는 거죠. 와,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정말 까다롭게 만들겠네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하고 경제 성장도 신경 써야 하고 여기에 정부의 재정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니까요. 정확해요. 정말 외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는 2026년에 국가 부채의 거의 3분의 1을 재융자, 즉 새로 빚을 내서 갚아야 하는 엄청난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3분의 1이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연간 순이자 지급액만 1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이라 금리가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그 영향이 막대하죠. 그렇겠네요. 현재 시장은 연준이 2026년에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연준은 언제든 다시 매파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면 안 되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을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과열을 걱정하고 있다면 지구 반대편의 중국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이죠. 2020년 GDP 성장률은 4.0%로 미국보다 높지만 CPI는 경우 0.8%로 예상돼요. 글로벌 디플레이션 수출국이라는 역할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대목이군요. 맞아요. 중국은 지금 공급은 넘쳐나는데 국내 소비는 부진한 구조적인 내부 모순에 빠져 있어요. 공장은 계속 돌아가는데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가계 자산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고는 있지만 돈이 돌질 않는 거죠.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다. 네,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을 감안한 실질 금리는 여전히 5%에 가까워서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 명목 금리는 낮아도 물가가 떨어지니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여전히 높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시장에는 하나의 균형추 역할을 해요. 균형추요. 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 뜨거워지려고 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싼 가격의 물건들을 전 세계에 풀어서 그 열기를 식혀주는 일종의 글로벌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정말 재미있는 역학관계네요. 라고 하니 그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아요. 와, 그 정도면 연준이 몇 번은 금리를 더 올렸어야 할 걸 막아준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럼 유럽과 영국은 어떤가요? 두 지역 모두 1%대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는데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유로존은 지금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힘들이죠? 한쪽에서는 독일이 2037년까지 인프라 현대화에 5천억 유로를 투자하는 대규모 부양책이라는 긍정적인 힘이 있어요. 5천억 유로면 엄청난 돈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프랑스의 재정 적자 문제가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성을 일으키고 있어요. 프랑스의 부채 비율이 GDP의 110%를 초과하면서 신용등급 강등 위험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건 유로존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뇌관이에요. 아, 독일은 돈을 풀려고 하고 프랑스는 재정 문제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유로존 전체로 보면 이 두 힘이 상쇄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 어려운 거죠. 영국은 어떤가요? 영국은 느리지만 꾸준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에 발표될 재정 긴축안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고요. 알겠습니다. 주요 지역별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각자 다른 고민을 안고 있네요. 네, 그래서 더더욱 분산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결국 AI를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사실 이게 2026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질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네, 모든 길은 AI로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의 이 AI 열풍, 정말 지속 가능한 붐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터져버릴 거품, 버블일까요?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3년간의 주식시장 랠리는 주로 밸류에이션 확장에 의해 주도되었어요. 밸류에이션 확장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쉽게 말해 기업이 실제로 버는 돈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가파르게 주가를 밀어 올렸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 현재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23배로 장기 평균보다 40%나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죠. 40%나요? 정말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2026년부터 시장은 더 이상 기대감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실적 전달, 즉 실제 이익과 현금 흐름으로 증명하길 요구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엔 다르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AI가 인터넷 혁명보다 더 큰 변화라고들 하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높은 가치 평가도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런 시각도 충분히 가능해요.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 잠재력은 정말 엄청나니까요. 하지만 자료는 실망에 대한 역치가 매우 높아졌다고 경고해요. 실망에 대한 역치가 높아졌다? 네. 현재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완벽함에 가깝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기대치가 너무너무 높아져서 웬만한 좋은 소식에는 주가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사소한 실망감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100점을 기대하고 있는데 95점짜리 성적표를 가져오면 오히려 실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AI 모델 훈련에 쓰이는 핵심 부품인 GPU의 유효 수명이 약 3년 정도로 생각보다 짧은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들은 막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수익화 증거를 아주 단기간에 보여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3년이요. 생각보다 정말 짧네요. 네,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요. 따라서 예상보다 수익화가 조금이라도 지연되거나 실적이 기대치에 살짝 못 미치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심각한 조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AI 외에 또 다른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축으로 일렉트로테크, 경제로의 전환을 꼽고 있어요. 네, 이것도 AI만큼이나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에서 전기를 활용하는 전자 기반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흐름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전기차, 청정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죠. 바로 여기서 AI, 일렉트로테크 인과고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형성돼요. AI와 일렉트로테크의 인과고리라 어떤 관계인가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한번 보세요. 2022년 460테라와트시였던 전력 소비량이 2026년에는 1000테라와트시 이상으로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1000테라와트시요? 그게 어느 정도의 양이죠?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이라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잠시만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일본 전체만큼 전기를 쓴다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전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AI 칩을 만드는 회사의 결정이 몇 단계를 거쳐서 미국 연준의자의 금리를 올릴지 말지 결정하는 데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엄청난 전력 수요가 태양광, 원자력 같은 청정에너지와 전력망 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전기료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죠.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결국 AI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놀라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술 섹터와 통화정책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묶이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럼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실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먼저 주식부터 시작하죠. 2020년 주식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집중 리스크 완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소수의 종목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서 미국 대형 기술주를 넘어서 유럽, 영국, 그리고 펀더멘털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일부 신흥국으로 시야를 넓히는 지역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유럽이나 영국 주식도 다시 봐야 할 때가 왔다는 거군요. 네, 가치평가 측면에서 미국보다 훨씬 매력적일 수준이거든요. 또한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튼튼한 재무구조와 높은 자본 수익률을 가진 퀄리티 스타일의 주식과 퀄리티 스타일. 그리고 경기에 덜 민감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방어적 섹터, 디펜시브스가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태권도 꽤 매력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아, 긍정적이요? 네. 현재 금리 수준 자체가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출발점을 제공하죠. 하긴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금리 수준이니까요. 그렇죠. 다만 장기 채권의 경우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막대한 공급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물량이 많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리더라도 장기 금리는 공급 우려 때문에 그만큼 따라 내려오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그럼 어떤 채권에 주목해야 할까요? 따라서 무조건 장기채를 담기보다는 상향 선별, 어핑 퀄리티 전략이 중요해요. 투자 등급 내에서는 신용도는 조금 낮지만 금리가 더 높은 BB나 BB 등급의 중기물 채권이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채보다는 우량 회사채 쪽이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위험 대비 수익률 관점에서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모시장이나
암호화폐 같은 대체 자산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모시장은 지정학적 분절화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대에 오히려 장기 자본을 위한 안정성의 닷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안정성의 탓이요? 네, 상장시장처럼 매일 가결이 변동하지 않으니까요. 특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세컨더리 시장이 유망해 보이는데요. 세컨더리 시장이 뭔가요? 이건 기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팔 수 있는 중간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출구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 황금성을 높여주는 시장이군요. 맞습니다. 또 에너지 전환, 디지털화 같은 메가 트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프라 투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해 보이고요. 암호화폐는요? 요즘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졌잖아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은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이 리스크 온 자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리스크 온 자산이다.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 평상시 주식과의 상관관계는 0.26으로 낮지만 시장이 불안해지는 고변동성 시기에는 그 상관관계가 0.47까지 급증해요. 아, 시장이 안 좋을 땐 주식이랑 같이 떨어진다는 거네요? 네, 거의 절반 정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주식시장 베타값도 2.0에서 2.5에 달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10% 오를 땐 비트코인이 20에서 25% 오르면서 엄청난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와, 좋네요. 하지만 반대로 시장이 10% 빠질 땐 내 포트폴리오에 2배가 넘는 충격을 준다는 의미예요. 변동성이 정말 크군요.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술적인 자산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은 모든 것을 의심하고 해석해야 하는 그야말로 해석의 게임의 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적절한 요약입니다. 특히 AI가 촉발한 막대한 전력 수요가 에너지 혁신이라는 기회와 인플레이션 고착화라는 위협, 이 두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AI 일렉트로테크 인과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는 특정 테마에 대한 과도한 쏠림 현상을 경계하고 펀더멘털이 튼튼한 고품질 자산을 중심으로 철저한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자료는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나 군중 심리를 따르는 직관적인 시스템 원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해요. 시스템 원사고라면 감정적이고 빠른 판단을 말하는 거죠? 네, 그 대신 구조적인 통찰에 기반한 깊고 사려 깊은 시스템 2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해요. AI가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우리에게 완벽한 정답을 줄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규율 잡힌 인간적인 판단일지도 몰라요. 아, 역설적이네요. 그래서 2026년의 가장 큰 질문은 어떤 AI 주식이 시장을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당신은 시장의 뜨거운 이야기들을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가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